진보와 빈곤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내 속의 어둠을 비추고 낮은 것을 높이고 받들라. 이 거대한 논쟁의 끝까지 나는 영원한 섭리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신의 배려를 증거할 수 있다. 밀턴.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그 불충분성.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 옳다면 더 큰 일반 법칙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높은 관점의 새로운 탐구를 통해 더 넓은 영역을 검토해보자. 인간 진보의 법칙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탐구한 내용만 아니라면 이 책의 한정된 분량 내에서 이런 질문을 다루기를 주저했을 것이다. 이 질문은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고차원의 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인간의 진보에 관한 큰 법칙과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법칙이란 무엇인가?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현재의 철학은 이런 법칙의 존재를 시인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경제학이 부의 진보 속에 빈곤이 상존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 이상의 만족스러운 설명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확고한 사실의 근거를 두기로 하자. 인류가 동물에서부터 점차로 발전했느냐 아니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인류에 관한 질문과 인류의 발생에 관한 질문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앞의 질문에 대답해야 뒤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추론이 진행될 수는 없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만 인지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인류의 기원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과거의 인간도 현재와 같은 모습의 인간이다. 현재 존재하는 미개인보다 더 수준이 낮은 인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나 자취가 없다. 현재 인간과 짐승 사이에 놓인 큰 간격을 인류가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알 수 있는 무슨 단서도 없다. 그러나 지구상의 최저 수준의 미개인과 최고 수준의 짐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행동, 감정의 상당 부분은 다른 동물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아무리 수준이 낮은 인간이라도 반드시 갖추고 있으나 다른 동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다. 이 요소는 분명하게 인식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인간에게 개량하는 힘을 주는 그 무엇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진보하는 동물이 되었다. 비버는 댐을 만들고 새는 둥지를 틀고 벌도 집을 짓지만 동물의 집은 언제나 같은 방법, 같은 모양이다. 그러나 인간의 집은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지은 집에서부터 현대적 시설을 갖춘 대저택으로까지 변화되어 왔다. 개는 사물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몇 가지 재주도 익힐 수 있지만 개선할 줄 아는 인간과 더불어 생활해 오면서도 이런 능력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또 문명인과 같이 사는 개라고 해서 떠돌이 미개인과 같이 사는 개보다 더 수준이 높거나 지식이 더 많지도 않다. 동물 중에는 옷을 입거나 요리를 하거나 도구와 무기를 만들거나 다른 짐승을 사육해서 잡아먹거나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인간은 우화 속이 아니고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에다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보태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에게 부여된 육체의 능력은 동물에 비해 워낙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이 없다면 태평양의 일부 작은 섬을 제외하고는 지구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도 인간은 이 본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본성을 이용하는 정도는 매우 달랐다. 통나무 배와 증기선, 부메랑과 자동 소총, 조잡한 목각품과 살아 숨쉬는 듯한 그리스의 대리석 예술품, 미개한 지식과 현대 과학, 야성의 인디언과 백인 이주민, 호텐토트족 여인과 세련된 사교계의 미녀, 이들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자질의 사용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 원인은 선천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현재 가장 발전한 민족도 과거에는 미개인이었고 같은 인종에 속하는 민족 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또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연 환경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과거에는 학문과 예술의 요람이었던 지역에 현재는 미개인이 사는 경우가 많다. 야생 부족의 사냥터에서 몇 년 안 되어 거대한 도시가 솟아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사회 발전과 관계가 있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같이 삶으로써만 원시적인 단계를 넘어 개선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인간의 힘과 상태의 개선 일체를 우리는 간단히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인간의 문명화는 곧 사회 속에서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선의 법칙은 무엇인가? 각 사회가 도달한 문명의 단계가 서로 다른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각종 사회 제도 중에 어떤 것은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어떤 것은 그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같은 제도가 어떤 때에는 진보를, 어떤 때에는 퇴보를 촉진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요즘에는 문명의 진보를 발전 내지 진화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물의 종의 기원을 설명할 때 적용되는 적자 생존 또는 획득 형질의 유전 등과 같은 원인이 작용하여 인간의 능력이 증가하고 자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문명이 진화라는 사실, 허버트 스펜서의 표현에 의하자면 불확실하고 비체계적인 동질성에서부터 확실하고 체계적인 다양성으로 변화하는 진보라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문명을 촉진시키거나 퇴보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스펜서는 물질과 힘이라는 용어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대담한 일반화가 모든 원인을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스펜서의 발전 철학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스펜서는 위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창안했거나 기존의 그러한 견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에 대한 통속적인 설명은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 갖는 견해와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만일 이론을 만든다면 돈은 세상에 많고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벌 수 있으며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는 무식과 나태와 낭비에서 생긴다는 내용일 것이다. 문명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명화된 종족은 우월한 종족이고 문명의 진보는 이런 우월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영국인의 상식으로는 영국의 승리는 개구리를 먹는 프랑스인에 비해 영국인이 가진 타고난 우월성이 덕이다. 또 미국인의 상식으로는 미국의 민선 정부, 활발한 발명, 평균적으로보다 안락한 생활은 양키 국민의 명석함 덕이다.
진보는 종족이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명의 차이를 종족의 차이로 설명하는 대중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이는 마치 이 책의 앞부분에서 오류를 증명한 바 있는 정치 경제 관련 학설이 임금이 자본가에 의해 지불되고 또 경쟁을 통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의 상식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과 같다. 또 멜서스 이론이 부자와 빈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편견과 일치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지배적인 견해를 굳혀주며 여기에 과학의 모습을 부여한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이래 이런 견해가 널리 확산되었다. 다윈의 이론이 세상을 정복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론이 기존의 견해에 동조하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현재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견해는 이렇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간은 새로운 노력과 발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및 개선 능력은 유전에 의해 결정되며 또 가장 잘 적응했거나 가장 많이 개량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리는 경향과 가장 잘 적응했거나 가장 많이 개량된 부족, 민족, 인종이 사회 집단 간 투쟁에서 살아남는 경향에 의해 확대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그리고 인간 진보의 상대적 차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별 창조론 내지 섭리론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제는 위의 이론에 의한 설명이 그 정도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 이론의 현실적인 결과는 일종의 낙관적인 숙명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이런 부류의 문헌이 많다. 이런 견해에 의하면 진보는 인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서히 꾸준히 냉정하게 작용하는 힘의 결과이다. 현대 문명을 괴롭히는 전쟁, 노예제도, 전제정치, 미신, 기근, 패스트, 궁핍과 비참 등의 강력한 원인에 의해 열등한 유형이 배제되고 우등한 유형이 확대됨으로써 인간이 전진한다. 이러한 전진의 결과를 정착시키고 지난 세대의 전진을 새로운 세대의 전진을 위한 바탕으로 삼는 힘은 유전이다. 각 개인은 과거의 수많은 개인을 거쳐오면서 형성되고 영속화된 변화의 결과이며 사회 조직의 형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이 이론은 인간의 본성이 변한다고 보는 점에서 스펜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의 어떤 급진주의적 사상보다 급진적이다. 이 이론은 또 인간의 본성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실효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 현재의 어떤 보수주의적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그래도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이 예정설을 가르치면서도 모든 사람은 구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듯이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이 이론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보통 생각하듯이 그 결과는 숙명론이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우리가 돕건 방해하건 신의 맷돌은 돌아간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일반인의 사고에 침투하고 있는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뿐 진리가 나을 결과를 고려하여 진리 추구에서 편향된 생각을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문명에 관한 현재의 견해는 이런 식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문명은 어떤 힘이 정해진 방식대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 힘은 서서히 인간의 특징을 개조하고 인간의 힘을 개선하고 고양한다.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장기에 걸친 종족 교육의 결과로서 이 결과는 정신의 구조에 영구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문명은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간다. 이런 견해에 영향을 받아 진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미래의 인류는 더욱 커다란 결과를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정도에 우리가 와 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의 진보를 통해 인간의 영생불멸이 이룩될 것이고 혹성은 물론 항성까지도 직접 여행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태양이나 태양계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까지 믿는다.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 문명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이론이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되지만 별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이론에 맞지 않는 엄청난 사실에 정체되고 화석화된 문명에 부닥친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는 진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는 몇 세대 전까지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과거를 인간이 완전했던 시대라고 생각한다.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에 관해서 야만인이란 아직 발전이 불완전하여 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론상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간의 진보가 일반적 지속적인 어떤 원인의 결과라고 하는 이론으로 문명이 고도로 진보한 후에 정지해버리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서구 문명이 앞선 이유가 교육을 더 오래 했기 때문이라거나 서구인은 인간 본성이 다 성장한 사람이고 비서구인은 어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만 민족에게라면 몰라도 인도인이나 중국인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서구인이 미개인이었을 때 인도인과 중국인은 문명인이었다. 인도와 중국의 거대한 도시, 고도로 조직화된 강력한 정부, 수준 높은 학술과 사상, 세련된 예절, 상당한 정도의 분업, 대규모 교역, 정교한 기술이 있었던 시기에 서구인의 선조는 미국 인디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두막이나 가죽 천막에서 살았다. 그런데 서구는 이런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 19세기 문명으로 진보했지만 그들은 정지했다. 진보가 불가피하고 영원한 어떤 확정적인 법칙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작용한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발전 철학을 확립한 유명한 철학자 중에 물리학과 정치학을 저술한 월터 베젓이 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반론에 이유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간을 문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을 길들여야 한다. 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법과 관습이 자라나고 부족이나 민족이 자연의 선택을 통해 강화되고 확대되는 가운데 서로 결속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마침내 법과 관습이 너무 두텁고 단단해지면 더 이상의 진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진보는 토론이 가능한 상황, 따라서 개선에 필요한 자유와 유동성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만 계속될 수 있다. 베젓이 제시한 이러한 설명은 불분명한 점도 있고 일반 이론이 되기도 어렵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려고 한다. 이 이론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젓이 지적한 경직화 경향은 아주 초기의 발전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가 들고 있는 예도 거의 대부분 야만 내지 준야만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정체된 문명이란 상당한 발전을 이룬 후에 정지한 문명을 말한다. 정체된 문명은 야만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섰던 때가 있었으며 유연하고 자유롭고 진취적이었다. 정체된 문명은 그 정지한 시점에는 16세기 내지 적어도 15세기의 유럽 문명에 비해 조금도 열등하지 않았고 많은 점에서 오히려 우월하였다. 분명히 그 시기까지는 토론도 있었고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각종 지적 활동도 있었다. 기술 혁신과 개선을 통해 상당한 경지에 이른 건축가가 건축 예술을 구현하기도 했다. 조선 기술자는 기술 혁신을 거듭하여 헨리 8세의 전함처럼 훌륭한 배를 만들기도 했다. 발명가도 현재의 중요 발명품과 거의 유사한 단계까지 간 경우도 있었으며 아직도 배울 점이 있을 정도이다. 거대한 관계 시설이나 운하를 건설한 사람도 있었다. 철학에도 여러 학파가 있었고 갖가지 종교적 관념도 발달하였다. 여러 면에서 기독교와 비슷한 하나의 위대한 종교가 인도에서 발생하여 낡은 종교를 대체하였고 중국으로 들어가 전국을 휩쓸었다. 그러다가 병폐가 발생하여 기독교가 그랬듯이 개혁되기도 했다. 인간이 더불어 살기를 배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활발했고 기술 혁신은 개선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모두 침입해온 종족에게서 색다른 관습과 사고방식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섭취했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체 내지 화석화의 정도가 가장 심한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다. 이집트에서는 마침내 미술마저도 상투적이고 경직된 형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과거에는 현재의 서구 문명처럼 신선하게 발전하고 확대되는 문명으로서 생명과 힘이 넘쳤으며 예술과 과학이 극히 높은 수준에 올랐음을 우리는 안다. 최근의 발굴로 이집트 땅속에서 초기 이집트가 빛을 보았는데 출토된 인물상이나 조각은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과 표현력으로 빛난다. 이를 통해 당시의 예술이 정열적이고 치열하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웠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이 활동적이고 확장적인 모습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정체되어 있는 여러 문명이 과거 한때는 다 이랬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발전 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명의 정체 현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인간이 진보의 도정을 따라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가 중단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버린 현상에 대해서는 더욱 설명하지 못한다. 발전 이론에 맞지 않는 현상이 하나의 특별한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편적 현상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문명에는 활기찬 성장기 이후에 정체기가 있었고 다음에는 쇠퇴기가 있었다. 성장과 번영을 거친 문명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문명은 정체된 몇 개의 문명과 서구 문명이 있을 뿐이다. 서구 문명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당시의 피라미드만큼도 오래되지 않았다. 당시의 피라미드는 그 이전에 이미 20세기에 걸친 기록된 역사가 있었다. 서구 문명이 과거의 어느 문명보다 기반이 넓고 보다 선진적이며 빨리 움직이고 높이 솟아오르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 문명이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리스 로마 문명 역시 아시아 문명보다 더 앞섰다고도 볼 수 없다. 또 서구 문명이 더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문명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이 서구 문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한 서구 문명의 영속성이나 미래의 발전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현재의 이론은 이 점을 해명하지 못한다. 문명을 자연의 선택이라는 원리가 작용하여 인간의 힘을 개선하고 고양한 결과로 보는 진화론적 견해는 세계사에 나타나는 이런 사실을 도저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문명이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저마다 다른 속도로 발달했다는 사실은 진화론적 견해와 배치되지 않는다. 추진력과 제어력의 배합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하던 모든 문명이
어떤 저급한 부족도 다소간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정체내지 퇴보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진화론적 견해와 완전히 배치된다. 진보가 있으면 인간의 본성이 개선되고 개선된 본성은 다시 진보를 초래한다는 진화론적 견해가 맞다면 부분적인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원칙으로는 진보는 계속되며 발전은 또 다른 발전을 낳아 문명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 현상이 일반 원칙 정도가 아니라 보편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는 죽은 자의 무덤이자 멸망한 제국의 무덤이다. 진보가 인간을 개조하여 더 큰 진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한때는 현재의 서구 문명처럼 활기차고 번성했던 모든 문명이 저절로 종말을 구하고 말았다. 되풀이해서 예술이 쇠퇴하고 학문이 가라앉고 힘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들었다. 한때 거대한 사원과 장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강줄기를 돌리고 산을 뚫으며 대지를 정원처럼 가꾸고 사소한 부분에까지 극도의 세련미를 발휘하던 위대한 민족도 지금은 미개인이 되어 선조가 이룩했던 위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과거의 영화로운 유적을 노아의 대홍수전에 어느 천재나 강성했던 민족의 업적이라고 여길 지경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것은 진실이다. 과거를 회고해보면 팔다리에 생명력이 넘치는 청년이라고 해도 모든 인간의 공통 운명인 죽음에서 면제되기를 바랄 수 없듯이 이것도 면제를 바랄 수 없는 준엄한 법칙인 것으로 보인다. 스키피오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후 로마여 언젠가는 그대의 운명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슬퍼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머콜리는 언젠가 뉴질랜드 사람이 런던 브릿지의 아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감회에 젖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황무지에 건설되는 도시를 목격하는 사람이나 새로운 제국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도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파괴되고 우리 세대가 망각될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현 시대의 특징이 될 만한 물건을 넣고 봉하는 경우도 있다. 문명의 상승과 하강 및 진보 뒤의 퇴보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 속의 부침 현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이 의문을 검토하지 않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이론은 어느 경우에도 부정되기 때문이다. 문명은 죽어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힘들게 이룩한 진보도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진보의 파동 각각이 다른 고차적인 파동을 가능하게 했고 각 문명은 더 큰 문명으로 횃불을 넘겨주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켜 진보가 계속된다는 진화론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민족은 과거의 문명을 일으킨 후 교육을 통해 이를 전수받거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민족이 아니라 그보다 저급한 단계에 있던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미개인이 다음 시대의 문명인이 되었다가 새로운 미개인의 등장에 의해 대체된다. 언제나 문명권 내의 모든 인간은 처음에는 개선을 이루다가 나중에는 몰락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문명인은 비문명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버린 문명도 그 전성기에는 이와 같았다.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죄악, 부패, 문명 쇠퇴와 같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났다. 미개인에게 압도당한 모든 문명은 진실로 그 내부적 타락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 보편적인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진보가 유전적인 전수에 의해 생긴다고 하는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사를 두루 살펴보아도 위대한 발전의 계통이
유전적인 계통과 일치한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유전 계통을 보아도 발전이 있으면 퇴보가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생명이 있듯이 국가 내지 종족에게도 전체로서의 생명이 있다고 할 것인가? 또 이러한 사회 집단이 개인처럼 일정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면 소멸한다고 볼 것인가? 이러한 견해는 예로부터 광범위하게 존재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발전 철학 연구자들의 저술에서도 이런 어울리지 않는 견해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질과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진화론을 일반화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회의 구성원을 원자로 본다면 사회의 성장이란 물질의 통합과 그에 수반하는 운동의 소멸 현상이다. 그 과정에서 물질은 불확실하고 비체계적인 동질성에서부터 확실하고 체계적인 다양성으로 변화하며 남아있는 운동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습과 성운설에 입각한 태양계의 모습 간의 유추가 성립한다. 태양의 열과 빛은 운동하는 원자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고 원자가 균형 내지 휴식 상태에 이르면 끝난다. 그 후에는 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외부적 힘의 충격이 있을 때 이 상태가 깨어진다. 그러면 진화의 과정을 역으로 받게 되어 운동은 통합되고 물질은 가스의 형태로 쓰러지다가 다시 농축되어 운동을 낳는다. 사회의 경우에도 개인의 통합에 의해 힘이 발생하고 이로써 문명이라는 빛과 열이 생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정지되고 개별 구성 요소가 균형 상태에 도달하여 위치가 고정되면서 화석화 현상이 뒤따른다. 그러다가 야만족의 침입에 의해 사회가 붕괴되고 흩어짐으로써 그 과정이 다시 시작되고 새로운 문명이 성장한다. 그러나 유추는 매우 위험한 사고 양식이다. 유추는 유사한 것끼리 연결을 지어주지만 진실을 위장 내지 은폐할 수 있다. 또 이런 종류의 유추는 모두 피상적이다. 사회의 구성원은 참신한 활력을 가진 어린이로 태어났다가 어른이 되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늙어가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사회 전체의 힘은 개별 구성원의 힘의 합계인 만큼 구성원의 활력이 줄지 않으면 사회의 활력도 줄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생애를 개인의 생애에 견주는 흔한 유추나 내가 제시한 유추 속에도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있다. 즉, 사회의 진보를 중단시키는 장애는 진보의 과정 속에서 생기며 과거의 모든 문명을 파괴한 원인도 문명의 성장 그 자체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진실은 현재의 철학에서는 무시되고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진실이다. 인간 진보에 관한 이론은 반드시 이 진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